논술은 공식이다. 네, 반갑습니다. 탑논술 논술 강사 배우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학년도 중앙대 모의논술 문제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중대 문제를 반드시 합격하기 위한 정말 이제 소중한 꿀팁을 좀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이제 2020학년도 모의논술, 지금 아마 각 학교들마다 지금 모의논술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학생들을 다 채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학교마다 이제 적은 인원일 경우에는 10명, 그보다 많은 인원일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인원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좀 이제 수집을 해서 중대 측으로 그 모의논술 답안을 보내면 학교에서 이제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적표를 보내주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지금 그 2020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이제 엠바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2018학년도 문제를 좀 선정을 해본 이유가 뭐냐면, 요게 중앙대가 기본적으로 1번 문제의 출제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알려주는 게 있고 알려주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찾는 경우가 있는데, 비교적 이제 최근에는 키워드를 좀 그 논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과거보다는 좀 낮아지는 그런 어떤 추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수업 지도를 해볼 때, 특히 이제 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주에 논술을 보는 학교가 아니라 한 주 정도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혼자서 독학을 하거나 또는 인강을 보다가 마지막 파이널 기간, 한 일주일을 남겨놓고 학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중대는 특유의 어떤 그 답안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570자밖에 안 되는데 서본결이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좀 거창하다 그러면 적어도 도입과 그 다음에 논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중심 내용, 그리고 이제 마무리 요약 정리하는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는 이제 그 3단 구성으로 좀 답안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대학에서 이제 그렇게 답안을 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반해서 파이널 때 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그런 학생들을 지금 저희가 평소에 좀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대의 그 제시문들은 철저하게 어떤 그 논제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단답형으로 얘는 이렇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중대 문제를 연세대나 또는 성균관대 유형처럼 분류를 해서 푸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의 제한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글자 수가 정말 한 글자라도 오버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벌어놓은 내신들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더더군다나 중대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전체의 내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10과목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성적이 좋은 거 순서대로 수집을 하는, 포집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신 성적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시지 말고, 중대는 중대 특유의 유형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논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그 중대의 1번 유형을 좀 소개를 하고 갈게요. 자, 프레임 그 논평 유형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틀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논제 자체가 제시문들을 4개를 갖다 쫙 깔아줄 테니까 이 어떤 프레임, 어떤 기준, 틀을 가지고 그 제시문을 좀 분석을 해달라라는 건데, 크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키워드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 유형, 이제 과거의 유형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제시문 4개를 갖다 놓고 나서 그냥 제시문 4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4개를 관통하고 있는, 이 제시문들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 또는 핵심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추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조금 이제 과거의 난이도가 높았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논제가 키워드를 알려주는 어떤 유형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논제에서 공통점에 해당되는 두 가지 쟁점의 기준을 미리 알려주고 그 두 가지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하나의 완성된 글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다. 단 여기 이제 괄호 쳐놓은 부분 보이시죠? 개념을 규정하는 서론, 그 다음에 요약 정리에 해당되는 결론을 포함한 그런 어떤 전체의 글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뭐 논제가 키워드를 주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례를 한번 볼까요? 키워드를 주지 않았을 때의 대표적 사례가 이겁니다. 제시문 가나다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를 찾아서, 그렇죠. 이거 이제 스스로 이제 수험생에게 찾으라는 겁니다. 이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나다라의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결된 글로 논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중대는 이제 세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세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대개는 제시문 전체를 이 세 문제가 이제 공유를 합니다. 뭐 완전히 다 공유를 하는 건 아니고요. 1번 문제가 보통 이제 가나다라 네 개의 제시문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이 가나다 1번에서 출제된 가나다라 중에서 이 라와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바가 이제 2번 문제 용으로 주로 출제가 돼요. 즉 적절하게 그 라 제시문은 1번 논제의 마지막 제시문이기도 하지만 2번 논제의 어떤 준거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버랩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논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뭐 1번의 힌트는 뭐 2번과 3번의 논제의 흐름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렇게 키워드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 형태로 출제할 경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논제가 키워드를 알려주는 유형, 뭐 어느 쪽이 됐건 간에 일단 그 중앙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제 출제됐던 그 중대 인상 깊은 기출 문제 중에 하나가 경험에 대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를 풀려보면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 키워드를 못 찾는 학생들도 있고요.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제시문들은 다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가의 경험은 무엇이고 나는 어쩌고 이렇게만 아주 좀 평면적으로 답안을 서술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중대는 뭐 중대뿐만 아니라 모든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입체적으로 봐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험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하고 있다 제시문들이 그러면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험이라고 규정을 짓게 되는 원인 또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 그죠? 원인과 결과, 그죠? 또는 이러한 각각의 경험들이 어떠한 결과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뭐 경험에는 직접 경험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간접 경험도 있으니까 그럼 각각의 이게 직접 경험이냐 간접 경험이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인과라는 측면에서 조금 입체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2번 항목을 보시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때 두 가지 쟁점은 대부분 뭡니까?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사물에 대한 다양한 평가의 기준과 그죠? 그 기준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로 인한 뭐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입체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에 해당되는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냥 제시문에 그러니까 논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 뒤집어서 적절하게 그대로 옮겨 쓸 수는 없으니까 적절하게 도치를 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론 또는 도입문은 완성이 됩니다. 볼까요? 자, 지금 1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다라에는 용기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갖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어찌됐건 가나다라의 제시문은 제각각이고 서로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이들을 읽을 때 이것은 지금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라고 이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각각의 상황에서 즉 그 각각의 상황이라는 건 이제 이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겠죠. 발휘되는 용기와 이를 통해 구현된 가치. 그렇죠. 그럼 용기를 통해서 그 결과 어떤 가치를 이끌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원인과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역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뭐 했다? 용기를 발휘했다. 라고 보게 된다면 역시나 이게 이제 원인이고 용기가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중대 1번 문제는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답안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때 반드시 서론과 결론을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중심 키워드들은 인과적인 어떤 패턴으로 연계되고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서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자, 논제를 그대로 좀 활용을 해봐요. 자, 어떤 식으로? 제시문 가나다라는 모두 뭡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뭐 되는? 발휘되는 용기와, 자, 이를 통해 뭐 구현되는 가치가 나타나 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서론을 작성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을 가면서 정말로 이 제시문은 단답형으로 여러분들이 좀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들어가기에 앞서 중대 측이 밝히는 아주 대표적인 1번 유형의 답안 사례를 좀 볼게요. 자, 이게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자, 봅시다. 제시문 가나다라는 기억이 인간의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죠. 사실 이것도 좀 성에 차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기억이 인간의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자, 어찌됐건 2번, 3번, 4번, 5번 항목이 이제 그 본론에 해당이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가에서 인간의 기억은 뭐뭐뭐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뭐뭐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 다음 나는 뭐에 대한 기억이고, 자,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다의 기억은 무엇인데 이것이 어떤 역할 또는 기반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고 싶어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글자 수가 540자 내지는 570자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딱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의 1번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 왜 기본 틀은 정해져 있고 괄호에서 괄호 안에다가 빈칸 추론식으로 집어넣는 형태의 문제를 연상케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원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중대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또 제한 시간 안에 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훈련되어서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후다닥 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패턴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갈 빈칸 안에 들어갈 프레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뭔지만 읽어내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아까 논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용기와 그를 통해 구현된 가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제시문 가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바리대기 이야기입니다. 그 바리공주 아시죠? 아버지 부왕의 어떤 병 구안을 하기 위해서 약을 구하러 떠나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지금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제 대학마마가 지금 이제 병이 걸렸어요. 그죠? 누워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공주가 무려 몇 명이나 있으니까, 7명이나 있으니까, 이 첫째 보고 이제 아버지 약을 좀 구해와라 이렇게 시켰죠. 그랬더니 이제 첫째가 뭐라고 합니까? 첫째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산천궁녀도 못 가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다 치고, 자, 둘째를 불렀더니 둘째가 뭐라 그래요? 이제 핑계를 대죠. 아니 첫째 형님이 못 가는데, 첫째 언니가 못 가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다 지금 뭐 핑계를 대면서 다 이제 못 간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모습이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자, 그런데 이제 7번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7번째 칠공주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7번째 공주가 드디어 이제 뭐 한다고 합니까? 약을 구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은 부왕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을 나서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부왕의 어떤 병 구안이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발휘되는 바로 용기는 바로 뭡니까? 용기는 모두가 주저하는, 그죠? 주저하는 그 약을 구하러 죽음을 무릅쓰고 떠납니다. 그죠? 당연히 그를 통해 구현된 가치는 뭡니까? 어떤 효라고 봐야 되겠죠. 효의 실천. 자, 뭐 이 정도로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깊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제시문 갈게요. 두 번째 제시문을 갔더니 토마스 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쿤인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충실히 했기 때문에 토마스 쿤 그리고 패러다임 뭐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친숙한 용어 중에 하나일 텐데, 자, 기본적으로 아마 제시문을 읽어보시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쿠는 어떤 과학에서나 하나의 지배적인 학설이 있으며 이 학설은 서로 보완하는 주도적 개념들과 배우의 가설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뭐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가정들은 뭐 당연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으면 논증도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자, 그런 어떤 주도적인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정상과학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패러다임에서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정상과학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든가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용기 있는 소수의 누군가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계속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정상과학의 어떤 지위는 조금씩 흔들리게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천동설, 지동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죠? 과거의 천동설이 하나의 어떤 굳건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패러다임에 소수의 어떤 용기 있는 학자들이 도전을 했었고요. 뭐 타 죽을 수도 있었죠. 화형당할 수도 있었지만 도전을 했고, 자, 그런 어떤 도전들, 그런 어떤 이 논제의 어떤 기준에 따르자면 그런 어떤 용기, 소수의 어떤 용감한 어떤 용기가 합쳐지면서 부합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과학의 발전을 이루게 됐죠. 가장 최근에 밝혀진 패러다임의 어떤 그 변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주에 우리가 새까만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사실은 암흑 물질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발견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제시문 나의 어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다수의 어떤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소수의 용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가치는 과학의 발전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시문은 그 소설가 성석재가 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문학 교과서 또는 EBS 교재에서 많이 지금 소개가 되는 소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토리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황만근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마을에 약간 모자란 하지만 아주 우직한 농부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 황만근이 이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걸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귀찮은 일 있으면 만근이가 다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만근이를 정말 우습게 보는데 이 황만근의 어떤 가치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 마을에 이주해 온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그 민 씨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말이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해서 전국 농민이 총궐기 대회를 한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해서 전국 농민이 총궐기 대회를 한다라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다수가 지금 궐기 대회를 할 정도니까 지금 상황은 좀 부조리한 현실 또는 어떤 농촌의 어떤 피폐한 현실 정도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왜냐하면 뭐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촌이 많이 소외되게 되고 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농가의 가장 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어떤 딜레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농사 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그 생산을 위해서 뭔가 자본을 투입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가을이 돼봐야 아는 거죠. 추수가 일어나야 되고 그동안에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물가가 그동안 바뀌기도 하고요. 뭐 항상 돈을 버는 거는 중간에서 유통하는 어떤 세력들이고 실제로 땀 흘리며 농사 짓는 농민들은 늘 가난하고 뭐 이거 봄에 빌렸던 빚을 가을에 갚고 나면 뭐 남는 거 없고 말이죠. 뭐 이런 어떤 뭐 부조리한 현실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여타의 작품들을 통해서 뭐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디테일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지금 중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발휘되고 있는 용기 그리고 그걸 통해 구현된 가치만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를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현실 또는 이 농민들이 당면한 이런 어떤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주저함 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죠? 마치 그 제시문가의 바리공주처럼 이 황만근은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소설의 이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황만근은 돌아오는 길에 목숨을 잃게 되죠. 추락을 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자, 이러한 어떤 총궐기 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용기를 통해서 구현된 가치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좀 더 어떤
나은 세상 또는 어떤 부조리한 현실의 어떤 개선 가능성 정도를 이제 읽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제시문으로 가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 국어 교과서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수필이죠. 자, 그래서 요거 뭐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학생에게 선생님이 오히려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연장자고 그다음에 선생님이고 교사라고 하더라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과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큰 용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 권위를 갖다가 내려놓고 진솔하게 인간 대 인간의 관점에서 사실을 빌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그 뭐 사과할 수 있는 용기,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당연히 그 사과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가치는 바로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학생과의 어떤 관계 개선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답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아주 전형적인 답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대를 연습하실 때는 꼭 이러한 어떤 패턴으로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서론은 어떻게 됩니까? 제시문 가나다라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용기와 이를 통해 구현된 가치가 나타난다.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자, 다만 글자 수의 압박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 제시문 이런 말도 쓰지 마세요. 그냥 쓰지 마시고 글자 수 오버하는 순간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제시문이란 말도 그냥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고지에다가 여러분들 가나다라 쓰실 때도 말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괄호 열고 가, 그 다음에 괄호 닫고 해서 제대로 하면 이 가 하나 쓰는데도 원고지 3칸을 쓰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 칸 안에 괄호 열고 닫고 가 다 집어넣으세요. 특문, 특수문자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벌써 글자 수가 보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는 데만 11자거든요. 570자 중에서 11자면 굉장히 비중이 크죠. 날려버리시고요. 그냥 가 한 칸에 쓰시고 라 한 칸 쓰시고 중간에 이거 넣어주시고 그러면 3칸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는 글자 수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자, 이거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가나다라를 설명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논제가 뭐라고 물었어요? 용기와 이를 통해 구현된 가치만 얘기하라 그랬죠. 그거만 얘기하세요. 그걸 또 여러분들 보면 제가 항상 그 첨삭을 그 현장에서 해보면 말입니다. 구구절절 제시문을 막 요약을 해요. 이게 그렇죠. 그게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습관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쁜 습관이 아닌데 이제 중대가 워낙 스타일이 특이하다 보니까 자, 그냥 할 얘기만 합시다. 가는 뭐죠? 가의 용기는 타인을 위해. 자, 타인이라는 표현이 좋지가 않네요. 부모님이었죠? 아버님이었죠? 자, 부왕이라는 용어로 좀 수정을 합시다. 자, 가의 용기는 부왕을 위해 모두가 주저하고 꺼리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희생이다. 그렇죠. 이는 부모의 생명을 구하고 은혜를 갚는 효심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중대에서 채점을 하실 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뭘 갖고 보냐면 요거. 그러니까 가의 용기가 뭔지,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구현된 어떤 가치가 뭔지, 첫째는 이제 이 두 가지만 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얼마나 그걸 매끄럽게 지금 설명을 했는가를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걸 꼭 내가 요약을 해야지 전체적인 스토리가 뭐지? 라는 얘기를 하지는 마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가는 뭐뭐뭐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 가 앞에다가 제가 늘 강조하는 관형절, 안긴 문장 중에 하나죠. 관형절을 좀 집어넣고요. 그 관형절 자리에다가 제시문의 기본적인 스토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넣어주시면은 아주 완성도 높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요 가 앞에 관형절을 하나 넣는다 치고 거기에 이 제시문의 상황을 넣어주면 되겠죠. 상황은 바로 뭡니까? 부왕이 중병에 걸렸고 언니들이 모두 뭐하고 있습니까?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요러한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가는 그죠? 이러이러한 어떤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는 뭐뭐 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이해되시죠? 오늘 모든 꿀팁을 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 나에서 일단은 채점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이 용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지배적인 다수의 어떤 주류 패러다임에 맞서는 소수의 어떤 도전, 그것이 바로 용기죠.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어떤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여러분들이 뭐 스토리를 좀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앞에 관형절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나의 얘기를 간략하게 집어넣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지금 스토리가 없는 제시문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이 정도로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도 마찬가지죠. 다의 용기는 바로 뭐였습니까? 어떤 그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농민 부채 해결이라고 하는 어떤 부조리한 또는 뭐 소외된 어떤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거기에 갔으니까, 참석을 했으니까 실행에 옮기는 그런 어떤 용기였죠. 자, 그리고 이러한 용기는 결과적으로 좀 더 나은 세계, 좀 더 어떤 농촌의 어떤 부조리를 갖다가, 부조리한 현실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심 라 같은 경우에도 앞에 좀 스토리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 앞에 관형절 자리를 넣어서 이게 지금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고, 선생님의 실수, 선생님이 제자에게 뭔가 실수를 범했죠. 그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라의 용기는 인정할 줄 아는,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용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거로 간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절대로 여러분들 빼먹어서는 안 될 게 1번 문제는 마지막에 결론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요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자, 용기는 자, 희생, 도전, 실천, 인정처럼 다양하게 발현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치도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효의 실천, 과학의 진보, 사회 발전, 자유 극복 및 관계 개선, 회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닌다. 자, 요런 어떤 형태로 반드시 여러분들 1번은 써주셔야 됩니다. 40점짜리입니다. 이게 중대를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점수대가 80점 초중반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신다면 이 큰 틀을 유지를 하면서 뭐 잔실수는 하셔도 돼요. 근데 큰 실수하지 않고 1, 2, 3번을 그냥 꼬박꼬박 써 나가시면 충분히 자력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여러분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도 40점짜리입니다. 근데 2번 문제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써왔던 논술 문제, 이를테면은 근거에서 설명하거나 뭐 이런 어떤 문제 유형과 많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글자 수의 압박이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문 마의 용기에 대한 맹자의 주장을 활용해서, 자, 일단 마는 우리가 이제 1번에서 가나다라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는 이제 2번을 위해서 등장한 제시문입니다. 라에 나타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번 문제는 제시문을 공유한다라고. 자, 그래서 라에 나타난 나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요구사항은 마의 근거에서 라를 설명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제시문 바의 시인이 보여준 용기는 맹자가 말하는 용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서술하시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말입니다. 지금 논제가 이런 힌트를 줬어요. 제시문 바 시인이 보여준 용기는 맹자가 말하는 용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을 읽지는 않았지만 마에서 맹자의 주장은 바로 뭘까요? 용기에 대한 주장일 겁니다. 맞죠? 용기에 대한 주장일 거고요. 이 용기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라고 했으니까 마에는 당연히 용기가 몇 개 이상, 그렇죠, 최소한 2개 이상의 용기가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마의 맹자가 말하는 용기의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몇 가지가 있는지. 자, 그리고 제시문 라에 나타난 나의 변화를 설명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성형수술 이런 것도 보면 비포, 애프터 있잖아요. 자, 그러면 비포에 해당되는 나의 모습은 아마도 마의 맹자가 얘기하는 2가지 이상의 용기 중에서 무엇에 해당이 될 겁니다. 제가 편의상 맹자의 용기를 A, B로 한번 규정을 해볼게요. 우리 제시문 아직 보진 않았지만. 그렇다면 라에 나타난 나의 변화는 바로 A 용기에서 무엇으로 가는? B 용기로 가는 변화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의 근거에서 누굴 설명해야 되니까? 라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얘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제시문 바의 시인이 보여준 용기는 맹자가 말하는 용기, 즉 A 용기와 B 용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글자 수의 압박이 심합니다. 570자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얘기해야 되죠. 마에서 맹자가 말하는 두 개 이상의 용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라에서 나의 변화는 어디서 어디로 갔다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자, 또 뭐 제시문을 뭐 바는 뭐 어쩌고 이렇게 요약을 하기에는 글자 수의 압박이 좀 심해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만 관형절 부분에서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아까 우리가 좀 살펴봤으니까 바로 마로 가도록 하죠. 자, 제시문 말을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시문 말을 보니까 맹자에 의하면 부동심이란 내면화된 용기, 즉 외물의 존재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주로 삼는 바를 지니고 이를 지키는 수양이 전제될 때 확립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자, 첫 번째 문장 다 날려버리시고요. 맹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용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이를 설명하기에 맹자는 인간의 실천적 행동력으로서의 용기를 혈기의 단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슨 지용? 혈기지용. 그렇죠. 밑줄 그어주시고요. 첫 번째 용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진실과 정의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리지용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자, 용기가 모두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혈기의 단련을 통해 이루어진답니다. 혈기. 그죠? 피 끓는 그런 어떤 혈기의 단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혈기지용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진실과 정의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리지용이 있답니다. 벌써 지금 용어만 딱 봐도 둘 중에 어떤 게 더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의리지용이 훨씬 더 탁월한 거죠. 그냥 이게 그냥 화를 내는 거는 혈기지용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맹자는 혈기지용의 구체적 사례로 북궁유와 맹시사의 용기를 들었으면 세부적으로 지금 들어가네요. 이런 것들 밑줄 그어줘야 돼요. 자, 의리지용의 구체적 사례로 증자의 용기를 들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궁유가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자, 북궁유라는 용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위주로 해서 용기를 이룬 요체로 삼았대요. 그 다음에 맹시사는 역전의 용사로서 승패,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에 상관없이 오직 내면의 두려움이 없는 것을 위주로 해서 용기를 이룬 요체로 삼았답니다. 자, 북궁유와 맹시사는 전부 다 뭐였죠? 혈기지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라에 미안합니다. 그 라에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나의 삶의 방식과 연결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체득한 내 삶의 법칙은 슬프게도 삶은 투쟁이고 투쟁은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가 강했다는 거야? 승부 근성이 매우 투철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학생에게 뭐라는 말? 미안해라는 말을 하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거야.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승부근성을 갖고 투철하게 싸우면서 투쟁하며 살아온 내가 마치 뭐 하는 거?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죠? 자, 게임은 끝났네요. 자, 돌아와서 보건대. 자, 라의 선생님은 자, 비포 애프터가 있었죠. 자, 비포는 어떤 용기였습니까? 그렇죠. 혈기지용. 이것만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감점입니다. 혈기지용 중에서도 바로 누굽니까? 북궁유라고 봐야 되겠죠. 출제자가 이걸 구분해 달라라는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왜 북궁유와 맹시사에 대한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혈기지용 그 중에서도 뭐다? 북궁유에 해당이 되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뭐였습니까? 이 화자인 나가 얘기했던 내 삶은 어렸을 때부터 뭐 투쟁의 연속이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거 인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어때요? 반면에 큰 어떤 용기를 발휘해서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혈기지용을 뛰어넘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의리지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은 해결했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시인이 어디에 해당되냐라는 건데 말입니다. 자, 시를 읽어보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위험한 지식이 담긴 책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리라고 이 정권이 명령하여, 참고로 이렇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책을 막 다 태워버리는 일들, 예전에 진시황이 했던 분석연유가 아마 떠오르실 텐데, 자, 이 작품의 배경은 바로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했던 일들을 지금 꼬집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황소들이 끙끙대며 책이 실린 수레를 화영장으로 끌고 왔을 때 가장 뛰어난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추방된 어떤 시인이
문서 목록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뭐 어떻게 된 거야? 내 책들이 누락된 걸 알고 깜짝 놀랐대요. 자, 이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대부분의 소시민들 같으면 내 책이 그 문서의 목록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다행이다. 휴, 다행이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시는 지금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직권자들의 편지를 쓴 거야. 내 책을 뭐 해달라? 불태워달라. 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즉 뭡니까? 아주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저항하고, 그 저항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들이 그렇게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용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무슨 지용? 여기 진실과 정의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무슨 지용? 의리지용이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이드 답안 한번 평가해 볼게요. 자, 라의 나는 삶의 투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경쟁 의식에 사로잡혀, 이렇게 뭐 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용기는 일종의 뭐라고 봐야 된다? 어떤 혈기지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의 시는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본다? 자, 의리지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답안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훌륭한 답안을 써야지 정말 자신의 자력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험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소개해드리는 방식은 바로 뭐냐면 라와 바를 먼저 좀 얘기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제시문 마에 대한 얘기를 정말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제시문 마는 맹자가 뭐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용기는 뭐뭐뭐 하는 혈기지용과 뭐뭐 하는 의리지용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글자 수의 압박이 있으니까 소개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는 라는 하면서 라를 얘기를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 라의 초반에 보여주는 어떤 용기는 바로 뭐다? 혈기지용의 어떤 한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이 가이드 답안도 뭘 간과하고 있습니까? 혈기지용 중에서도 바로 뭐라는 거? 이 맹시사의 용기였죠. 북궁유의 어떤 용기였죠. 단지 남을 이기는 것에만 집착을 했던 거죠.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진정으로 자신이 사고하는 어떤 용기를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뭐다? 의리지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정한 어떤 독재체제 속에서 모든 문서들을 갖다가 그들이 그 정권의 위해가 되는 것들을 금서로 지정했다.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행위죠. 자, 거기에 분연히 일어서서 뭐합니까? 저항을 하는 그런 어떤 양심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맹자가 얘기하는 의리지용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순조롭게 풀어왔다면 이제 100점 만점에 80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80점에 도달한 점수를 지금 딴 거예요. 자, 남아있는 3번 문제, 중앙대의 3번 문제는 글자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배점은 20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대개 저희가 이제 지도에서 중대를 합격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제한 시간 안에 4문제를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 2, 3번까지 풀고요. 그러니까 제한 시간 안에 4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3번까지 다 풀고 나서도 시간적 여유가 좀 남는 거죠. 적어도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좀 남습니다. 요때 이제 이 친구들이 뭘 하냐면 1번 중요하잖아요. 그 패턴대로 써야 되니까 1번에서 혹시 간과한 게 없는지, 그리고 2번에서 뭔가 빠뜨린 게 없는지를 갖다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에 나타나는 돈키호테식의 리더십이 가져올 수 있는 무슨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아에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이 돈키호테와 제시문자의 IBM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찾아서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중앙대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딱 주고요. 이거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있죠. 이게 가지는 어떤 뭐 부정적인 측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옹호돼야 될 뭐 가치 또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어떤 측면,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한 측면, 부정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하나의 현상을 양 측면에서 해석하는 문제의 형식은 아주 중앙대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자, 지금 보니까 제시문사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아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를 먼저 읽고
돈키호테로 돌아가서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는지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아는 지금 그 창조적 파괴, 슈페터의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제시문인데,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가가 기업을 설립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뭐 회사 그만두면 그만이죠. 하지만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게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만약에 실패할 경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판매되지 않아서 큰 손실을 입게 될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얻는 것은 기업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도전한 결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돈키호테라고 하면 굉장히 무모함의 어떤 대명사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돈키호테를 제시문 아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스토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무모하게 이 풍차를 향해서 덤벼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아가 버리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어찌됐건 아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에 용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고 충분히 의미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 제시문이죠. 자, 요 제시문에서 기본적으로 IBM 경영진들이 범한 실수를 돈키호테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프랭크 해리는 IBM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IBM 경영진들은 제작 과정에서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대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독단적인 결정에서 비롯됐답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 이따가 돈키호테 읽으면서 찾을 거예요. 독단적 결정이 드러나는 장면. 산초가 막 만류를 하는데 말을 안 듣죠. 자, 그 부분 우리가 찾아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것은 개인용 컴퓨터의 핵심 요소인 마이크로칩과 운영체제를 회사 밖에서 조달하려 했다라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가 뭔지 또 찾아봅시다. 결국 IBM은 인텔로부터 마이크로칩을 시애틀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운영체제를 공급받기로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비핵심 분야를 외부 기업에 맡김으로써 무엇을 절약할 수 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신들은 돈이 되는 컴퓨터 본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IBM 쇠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자, 요 제시문이 은근히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분명히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글을 쉽게 쓰는 제시문들은 어때요?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이다, 이렇게 보통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실수라고만 해놓고 나서 그 두 가지 실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려보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게 독단적인 결정만 지금 잡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독단적인 결정이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돈이 되는 컴퓨터 본체를 본인들이 뭐하고 있다? 생산하고 있다. 그럼 이건 바로 뭡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뭐에만? 이익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요 마지막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바로 뭐냐면, 독단적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럼 왜 독단적이었냐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그런 독단적 결정을 왜 내리게 됐는가라고 본다면 그것은 바로 눈앞의 이익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키호테를 독해를 할 때 말입니다. 독단적인 것과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자,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이 부분 좀 볼게요. 산초요. 저것 좀 보아라. 30이 훨씬 넘는 괘씸한 거인들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사실은 거인이 아니고 뭐죠? 풍차죠, 풍차. 이 양반 지금 정신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저놈들과 싸워서 몰살을 시킨 뒤에 얻은 전리품으로 뭐가 되겠다? 큰 부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키호테가 지금 뭐 정신이 나간 분이기 때문에,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눈이 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산초가 묻죠. 아니, 거인이라니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뭐 날개인데 바람의 힘으로 돌아서 맷돌을 움직입죠 라고 하는데, 돈키호테는 뭐 합니까? 무시해버리죠. 자, 그 얘기를 무시하면서 너는 전혀 모르는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산초가 풍차라고 설명을 해도 뭐 하잖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어떤
망신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M의 그 두 가지 잘못을 여기서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이드 답안 보면서 마치도록 하죠. 앞뒤 가리지 않고 환상에 빠져 돌진하는 돈키호테의 무모한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자, 이러한 어떤 분별을 없고 외골수적인 행동은, 자, 누구? 제시문, 앞에 제시문이 얘기하는 슈페터의 어떤 용감한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확실한 어떤 미래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태도라고 읽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은 두 가지를 좀 읽어내야 되겠죠.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라는 거, 그죠? 자, 요 답안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요 부분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슈페터의 어떤 주장, 창조적 파괴의 단초 이런 것들은 조금 과감하게 좀 삭제를 하고요. 조금 이제 여기서 결국 채점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돈키호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슈페터의 얘기처럼 어떤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어떤 기업가 정신이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생략을 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구성원의 의견과 조언을 경청하지 않고 독단적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산초의 얘기를 듣지 않은 장면을 조금 인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단기적인 현재 어떤 눈앞의 이익에만 좀 급급했겠죠. 물론 지금 이제 가이드 답안에서는 셋째와 둘째로 지금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둘은 함께 통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첫째와 둘째로만 가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IBM 제시문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420자에 맞춰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대 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기본적으로 논제가 요구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대는 패턴에 대한 연습,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가이드 답안들이 사실은 조금 보시다시피 조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만은, 가이드 답안에 그러니까 즉 대학이 공개하는 모범 답안이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현실적인 첨삭을 여러분들이 받아가면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자력으로, 내신이 좀 낮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또 최저가 완화가 됐잖아요. 3합 5에서 3합 6으로, 그죠? 자, 그래서 모두 함께 뭐 중대 관심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시고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